30년을 기계 소리 속에서 살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산 적 없었던 제가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30년 만에 마주친 한 여인에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용납할 수 없다 했고 그 갈등의 끝에서 터진 건 빗속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저와 아들은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쇄소 문을 마지막으로 잠근 날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30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기계에 잉크를 채우고 종이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그 세월이 단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서고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간판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사내가 남들 보는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빈 인쇄소 안에 혼자 남아 오래된 기계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손등에 번진 잉크 자국이 이제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도 집안은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해가 지났는데도 그날따라 유독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인쇄소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쁘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바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고요뿐이었습니다. 그 고요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밥을 차려 먹을 기력도 없어 소파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가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추석이었던가 아니면 설이었던가. 밥 한 끼 먹고는 서둘러 서울로 올라가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라는 게 얼마나 바쁜 직업인지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 잘하고 제 앞가림 할 수 있으면 됐지. 아버지한테 매달릴 나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바쁘다. 나중에 전화한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이 오는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걸다가 그냥 끊었습니다. 받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부자 사이에 할 말이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달랐습니다. 아내가 가운데서 이어주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저와 성민이 사이에 다리가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언제나 아내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인쇄소를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그냥 집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냉장고가 비어가고 밥을 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볼 줄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시장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두부가 어디 있는지, 된장은 어느 가게에서 파는지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시장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는데 몇 걸음 가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모습, 조용히 움직이는 손길. 돌아보니 정숙이었습니다. 30년 전 인쇄소의 전단지며 청첩장이며 들고 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말, 잘 지냈냐는 말, 그 흔한 말들이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반찬 하나를 사고 가게를 나서는데 등 뒤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오래전 기억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시장에 갔습니다. 일부러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간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의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정숙이 먼저 아른체를 했습니다. 오늘은 반찬 뭐 사러 오셨냐고. 저는 딱히 대답도 못하고 어물쩍 콩나물 무침을 하나 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갔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잠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얘기, 자식 얘기, 나이 들어가는 얘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정숙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둘 다 말수가 적은데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느 오후에는 시장 골목 끝 분식집에서 같이 어묵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오랜만에 몸 안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국물 때문인지 옆에 사람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은 느낌이 얼마만인지. 그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장을 걷고 정숙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면 그럭저럭 하루가 갔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누우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조용해지질 않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투병하는 내내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줬던 것.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늦게 도착했던 날들. 마지막 밤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눈을 감아버린 그 사람. 그 기억들이 밤마다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직 그 사람 기일도 안 지났는데 다른 사람 곁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고 웃었다는 게 이래도 되는 건지 자꾸 그 물음이 잠을 쫓아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정숙한테 특별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지 않냐고. 그냥 오래된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다음 주에 또 시장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보던 달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밝아서 저는 괜히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성민이가 알게 된 건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온 성민이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정숙이 싸준 반찬통을 보게 됐습니다. 누가 해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알던 분인데 요즘 가끔 만난다고. 성민이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말이 없다가 조용히 하지만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이냐고. 저는 그냥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성민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고 저녁을 먹고 난 뒤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냐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배신이 아니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민이는 그날 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가 돌아가고 나서 며칠 동안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발짝 물러서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서럽기도 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민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성민이가 맞는 말을 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빨리 잊으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10년이면 되냐고, 아니면 남은 생을 다 혼자 보내야 하는 거냐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사람 하나 없는 그 살. 그게 앞으로 20년, 30년 계속된다는 상상이 처음으로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그 공포가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숙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짧은 문자였는데 읽고 나서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갔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찬 하나 더 챙겨주면서 요즘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드시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왜 안 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묻지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아서 가게 한쪽에 잠깐 앉아 말없이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 눈치 보이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제 딸한테 비슷한 소리 들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로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평생 제가 남을 챙기며 살았지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정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행복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행복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으로 오는 길 내내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고 소식은 새벽 2시에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경찰이라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성민이가 빗속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신발도 구겨 신은 채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2시간이 그렇게 긴 적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가야 한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성민이는 수술 중이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못 먹었고 화장실도 안 갔습니다. 아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 하나로만 버텼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뭐라 설명했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복도 바닥을 내려다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나이에 이 아버지가. 중환자실은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각각 10분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복도 비닐 소파에서 보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병원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 성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계들이 내는 소리가 가득한 그 공간에서 아들의 손이 생각보다 많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꼭 쥐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한다거나 빌었다거나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 손을 이렇게 오래 잡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 이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 걸음마 할 때 이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그 기억들이 천장 불빛 아래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평생 이 아이한테 뭘 해줬나 싶은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손잡고 기다리는 것, 그게 전부구나 싶었습니다. 사흘째 오후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이의 눈꺼풀이 가늘게 움직이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다가 서서히 저를 향해 눈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성민이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흘째 같은 옷, 빨개진 눈. 제 몰골이 어떤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고 성민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가슴 어딘가에 맺혀 있던 게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안도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냥 오랫동안 서 있던 것들이 조금 쉬어가는 것 같은 기분. 그게 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성민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우리에겐 익숙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어미가 가던 날 밤 얘기를. 성민이는 그날 서울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저는 혼자 임종을 지켰습니다. 병원 창고에 들어가 1시간 동안 울었던 이야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신호 가는 소리만 듣고 끊었던 이야기. 약한 아버지가 되기 싫어서, 그 소리를 들려주기 싫어서. 성민이는 말없이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던 그날, 혼자 달리기 출발선에 서면서 2번 다시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짐이 결국 아버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번져갔다는 것도.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화해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것들이 그 조용한 병실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퇴원 날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성민이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 현관을 나서는 걸 제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성민이가 앞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버지. 저는 그 말이 병원 복도에서 기다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서울 성민이 아파트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설 때 성민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고 저는 돌아봤습니다. 성민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숙 씨한테 잘해드리세요. 짧고 어색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시선도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 속에서 아들이 건네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알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저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비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습니다. 그게 꼭 그 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수지 뒷길에는 버드나무가 연두색으로 물들고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숙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숙도 그렇고 둘 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니까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발걸음이 같은 속도로 맞춰졌습니다. 일부러 맞춘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오리 몇 마리가 한가롭게 떠 있었고 아이들이 저 멀리서 소리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끔 이름 모를 풀꽃 앞에서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같이 바라봤습니다. 꽃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30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인쇄소, 아내, 아들, 생계, 늘 뭔가를 향해 가야 했고 뭔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으면 됐습니다. 그냥 봄 햇살을 맞으면 됐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이 있으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걸 왜 이제야 알았나 싶었습니다. 저수지 뒷길 끝에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물 위로 오후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귤 2개를 꺼내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천천히 껍질을 벗겼습니다. 귤 향이 봄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한쪽을 입에 넣었는데 달고 싱거웠습니다. 그냥 귤인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느낌. 더 바랄 것도 더 해결할 것도 없이 그냥 지금 여기 이 벤치에 앉아 귤을 먹고 있는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살면서 그런 감각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고 항상 무언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는 처음으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틀린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도 된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누가 허락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알게 됐습니다. 봄 햇살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래갈 것 같았습니다.